안녕하세요. 저 조중래입니다. 우리 송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앞에서 모두에 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용순 이사장님하고 김태호 교수님은 제 까마득한 제 과 선배십니다. 제가 이제 산업계에 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 옛날 유공이죠. 유공의 안전환경 담당 임원을 했고요. 우리 송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SK텔레콤으로 옮겨가지고 홍보실장을 한 3년 하고 다시 SK이노베이션으로 돌아와서 신기술개발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R&D에서 개발된 그 신사업을 사업화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K그룹이 뭐 중국으로 가자 하고 이제 바람이 불어서 SK 차이나로 가서 이제 수석부총재를 하고 거기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학교로 왔습니다. 학교 온 지는 이제 8년째 되고 있고요. 중간에 지난 3년 동안 아셈의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 3년 동안 났다가 다시 올해 1월부로 학교로 복귀해서 지금 고려대학교에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에너지 환경을 전공했고요. 안전보건 쪽은 제가 유공의 안전환경 담당 임원으로 있으면서 주로 그때는 안전은 소방안전 쪽에, 그래서 소방청하고 많이 일을 했고, 가끔 이제 사고 나고 그러면 노동부에 이렇게 머리 조아리러 가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송영중 국장님도 뵙고, 그래서 우리 송영중 이사장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미래일태안전보건 포럼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에너지 환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보건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매번 이런 세미나 할 때마다 와서 많이 듣고 배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색은 고문으로 돼 있는데 많이 기여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이용순 이사장님이 올해 마무리 세미나를 좀 ESG 세미나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 9월자 조선일보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새 취업할 때 인터뷰 때도 전부 ESG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사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당신이 만약에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인사 담당 업무가 ESG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또 기사를 보면 대기업의 한 58% 정도가 신입사원 채용 때 ESG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학교에서도 보면 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ESG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도 내년 3월부터 공과대학 2, 3학년을 대상으로 ESG 경영, 이제 전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전공 필수로 선정이 돼가지고 공대 학생들도 ESG 경영 또는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2학년, 3학년 하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또 강의를 하게 됐는데 900명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니 참 엄두가 좀 안 납니다. 그래서 한 200명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공과대 학생들도 이런 ESG 경영 이런 부분, 사실 ESG를 따지고 보면은 공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솔루션이 되는 게 결국 엔지니어링하고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엔지니어링하고 테크놀로지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ESG를 모르고 졸업하면 되겠느냐 해서 내년 3월부터는 공과대학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 넣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110대 정부 과제를 봐도 뭐 방통위,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이런 데 전부 ESG라는 얘기를 지금 넣고 있고요. 110대 과제 중에 쭉 봤더니 고용부에는 ESG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하지만 이
지난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월달에 대한상의 창립 기념일 날 와가지고 기념사를 하면서 이제 정부도 ESG 경영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해서 사실 2020년대 후반서부터 ESG 열풍이 확 불었던 것 같습니다. 자,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기업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제 1970년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시카고 경제학파의 아주 지주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욕 타임즈에 뭐라고 했냐면 또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오브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increased profit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계속 얘기를 했죠.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윤 극대화다. 그래서 우선 돈을 벌어야 그 돈을 가지고 사회공헌도 하고 종업원 급여도 주고 뭐 이제 이래서 우선 이윤 극대화다라고 했는데 이건 다분히 무슨 뜻이냐면은 쉐어홀더 주주에게 돌아가는 리턴을 최대화한다라는 것이 1970년도에 했던 얘기고 이게 쭉 통용이 돼 왔었죠. 그러던 것이 2019년에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미국의 경제 세계 단체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단체입니다. 매출액 상위 200개 기업의 CEO들이 멤버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181개 회사의 CEO들이 모여가지고 쉐어홀더 밸류 이즈 노런거 에어게스 그러니까 주주 이익을 높이는 부분은 이제 지나간 얘기다라고 결의를 하면서 이런 스테이트먼트 오브 퍼포스 오브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선언문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이건 맨 앞에 보면 이제 커스터머도 생각해야 되고 엠플로이도 생각해야 되고 서플라이어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쉐어홀더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이 고려해야 할 대상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서 이렇듯이 모든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밸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주가치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이제 이거를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에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해서 2019년서부터 결국 이 내용 보면은 커스터머의 고객 가치를 증대하고 구성원에 대한 투자, 교육 훈련 또 구성원을 이룰 때도 다양성, 평등성 뭐 남성 위주로 뽑는다기보다도 성비를 맞춘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급하는 업체들하고도 윤리적인 관계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그 갑을 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래서 윤리 경영 특히 서플라이어에 대해서 윤리 경영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의 그 공존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가치 창출 투명 경영을 통해서 쉐어홀더의 밸류를 높이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패러다임,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한국경영학회에도 올해의 화두를 2022년에 뭐 다 끝나가지만 올해의 화두를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뭐 기업의 이익가치, 이익제고라기보다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밸류를 증대시키는 것이 요새 이제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경련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5대 그룹하고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 중심으로 우리는 아까는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앙트레프레너십 라운드 테이블 ERT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5월에 그래가지고 신기업가 정신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내용 비슷합니다. 첫째 보면은 일자리 창출, 둘째 보면은 이해관계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러니까 스테이크홀더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 다음에 엠플로이,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친환경, 환경이란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성장해서 과거의 이윤 추구에서 여기도 고용 확대, 지역 균형 발전, 탄소 저감, 협력사 동반 성장 등 사회 문제를 이제 기업 경영의 이념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ESG를 얘기하는데 ESG의 앞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도에 보면 여기서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 이런 것들이 후손들도 조금 더 저해됨이 없이 우리와 같이 즐길 수 있게 우리 현 세대에서 관리를 잘하자라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2000년도에 아마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가 된다고 그때 뭐 난리를 친 적이 있죠. 컴퓨터 시스템이 바뀐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엔에서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MDG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보면 이제 8개의 목표가 있고 18개의 타겟이 있고 48개의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주로 이 내용은 개도국의 빈곤 퇴치가 주목적이었습니다. 이거를 2015년까지 완성하자라고 했는데 2015년도 됐는데 결국 이제 MDG가 15년 효력이 됐으니 넥스트 15년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해서 그때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을 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것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약자로 저희가 SDG라고 하는데 이 SDG하고 MDG하고 이제 차이를 보게 되면요. MDG는 2000년도에 8개 목표를 잡았는데 개도국의 빈곤 및 보건 문제. SDG는 MDG가 만료됨에 따라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17개 목표를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MDG는 개도국의 빈곤 퇴치, SDG는 선진국, 개도국이 다 함께 이 지구의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17개 골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게 이제 저는 ESG의 효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7개 골을 보면 뭐 빈곤 퇴치에서 우리 이제 산업안전 보건을 하는 분들한테는 여기 양질의 일자리, decent workplace라고 해서 8번 이런 부분이 좀 이게 해당이 되고 고용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5번 성평등, 그다음에 10번 불평등 완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고용부의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이제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성장, 사회적인 책임, 환경에 대한 보호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윤 극대화다. 이것만 극대화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윤을 추구하되 기업이 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과 환경 보호를 같이 이루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엔에다가 이 국가 그 SDG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리포트를 내면 전 세계 국가들을 이렇게 서열을 매깁니다. 우리 그래서 보면은 작년도에 165개국 중에 28등. 그래서 좀 좋아지다가 좀 떨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 뭐 한참 뒤에 있죠. 그럼 과연 이런 SDG 순위가 높은 국가가 과연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잘한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가 각 정부 부처에 해당되는 인디케이터 그 수행 여부를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부나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이 SDG를 이제 KSDG로 이제 바꿔가지고 슬라이트를 체인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부처에서 정말 그런 K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 할 때 보면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각 부처에서 성의 없는 자료를 그러니까 KSDG에 달성해야 될 그 인디케이터들이
그 부처의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집어넣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환경부에서 취합을 해서 내면 상당히 한국은 점수가 높게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주장이 그 KSDG 항목을 다 바꿔야 된다. 각 부처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잘잘 뭐 이렇게 나오고, 매년도 요 뒤에 보면 대시보드라고 해서 각 17개 항목 중에 국가별로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 현행 유지하고 있는 거, 더 잘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DG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저희가 ESG를 생각할 때 CSR, 이 CSR 전에는 이제 사회공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제가 회사에 있을 때마다도 이때쯤 되면 그룹 사장단들을 모아놓고, 제가 SK그룹의 사회공헌 총괄을 그때 했었는데, 올해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은 김장당구기와 연탄 배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열사별로 이제 일정을 나눠주고, 이게 옛날에는 기업의 사회공헌이었죠.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다음에 CSR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실 어떻게 보면은 CSR 팀이라고 다 회사에도 있었고, 이게 요새 ESG 팀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저는 이 CSR이 굉장히 ESG보다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SR 같은 경우는 여기도 경제, 사회 뭐 다 포함되어 있는 큰 뜻인데, 마치 사회적 책임만 얘기하는 거로 잘못 인식이 되어 있지만, 기업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경영 활동.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산경, 사회, 경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속가능 경영, Sustainable Development, 경제, 사회, 환경, 이러다가 ESG로 넘어갔는데, ESG는 한마디로 뒤에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그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성과, 환경보호,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했는데, ESG는 이 부분을 띄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재무적인 성과를 빼고 비재무적인 성과를 잘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거기에 가버넌스, 기업 지배구조를 포함해서 ESG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ESG의 서두는 SDG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ESG가 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ESG는 처음에 2006년도에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그러니까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거를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책임 투자 원칙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개인데, 첫째, 투자 및 분석, 의사결정에 있어서 ESG를 보고 결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를 적절하게 리포팅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2가지 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의사 결정할 때 ESG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잘하는 ESG 성과를 리포팅을 통해서 외부에 공표해야 된다. 이제 2가지가 UN PRI의 원칙인데, 이게 2006년도에 나와가지고 물론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연금펀드에서 현재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되게 시들시들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면서, 그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우리가 투자운용사에 돈을 집어넣고서 돌아오는 이익만 많이 받지, 그 투자자문 또는 그 투자운용사들이 어디다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익이 나는지 이걸 관심을 안 가진 거죠. 근데 이제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이제 PRI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과연 투자 대상이 어떠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투자 대상을 선정하느냐 해가지고 다시 이제 UN PRI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PRI에 가입해 있는 펀드, 기관 투자자들의 개수도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유입되는 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투자 운용사입니다.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 로렌스 핑크라는 CEO가 2018년서부터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주주로서 있는 회사에 서한을 보냅니다. 환경을 잘해라, ESG 잘해라, 탄소 관리 잘해라, 매년 바뀌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파워 오브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의 힘으로 우리 이런 ESG, 탄소 경영 이걸 잘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레리 핑크가 계속 레터를 매년도 보내고 있는데 레터도 굉장히 깁니다. A4 용지로 한 7, 8장 정도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블랙락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B, 신한, 하나 여기에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블랙락이 2대 주주입니다. 한 6%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뭐 9%, 10%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업의 3대 주주, 삼성전자에도 아마 3대 주주일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락이 투자한 회사가 엄청 많고 이 사람들이 이 블랙락에서 매년 저 회사에 이런 걸 잘하라, ESG 잘하라, 탄소경영 잘하라고 레터를 보내니까 2대 주주가 얘기를 하는데 안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안전, 환경 이거 잘해라 잘해라 해도 그냥 회사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이슈화 못했는데 재무 쪽에서 움직이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락이 레터를 보내면은 가장 먼저 이 영향을 받고 반응을 보이는 곳이 CFO입니다. 재무 쪽. 실제로 블랙락이 엑슨모빌의 주총에 가서 작년도에 당신네들 기후변화 협약 이행에 대한 실적이 적으니까 임원들 6명 잘라라. 잘리고 그럽니다. 그 주주로서의 권한을 ESG의 관점을 두고서 항상 하다 보니 이 금융기관마저 이러니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이 론을 주는 그 대상 업체들도 ESG를 잘할 수 있게끔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매년 보내는 서한이 아마 올해도 이제 1월달에 나올 텐데 이 보내는 서한이 ESG를 움직이는 그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ESG 잘하는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기보다는 석탄, 석유 이런 쪽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리 핑크의 생각이 과연 뭐냐. 돈 버는 건 거기서 벌고 떠드는 건 ESG 잘하라고 떠드는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지 저는 좀 딴 생각이 있는 건지 좀 실제로 돈 버는 부분은 딴 데서 벌지만 이분 말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 레리 핑크가 한국 기업들 이렇게 대주주로서 있으니 이 사람들이 ESG를 푸시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 SK, 현대, LG, 롯데뿐만 아니라 금융주주들도 전부 ESG를 하는데 자기네들의 ESG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의 ESG까지 같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애플에 납품하는 삼성, 애플이 삼성한테 ESG 잘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당신네들 공급사까지 관리해라 하니까 중소기업들도 삼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삼성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원청인 애플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서플라이 체인상에 있는 모든 업체들한테 ESG 요구하니까 중소기업마저도 ESG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ESG는 왜 중요한가? 첫째, 투자자들의 ESG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ESG를 ESG 잘하면은 돈을 잘 버느냐?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는 잘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왜 ESG를 해야 되느냐? 저는 ESG를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때 ESG를 잘못 관리하면 결국 리스크가 돼서 그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ESG를 관리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자 라는 차원에서 ESG를 잘한다고 기업 밸류가 올라가고 ESG를 잘한다고 기업이 돈을 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ESG를 못하면 이 회사가 언젠가 그런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꼬꾸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ESG는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도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ESG 이걸 잘 관리하느냐 이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못하고 사는 경우 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까?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좀 간과했던 것 또는 무시했던 것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슈화해서 경영 요소로 반영을 해서 그것이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게 하는 것, 이게 ESG 관리다, ESG 경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자들이 요새 특히 MZ세대들 환경보호 또는 탄소경영, ESG 잘하는 기업에 구매를 할래 하면은 구매 의사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들도 ESG를 요구하겠고, 신용평가사에서는 투자자들이 의뢰를 해서 신용평가사에서 대상 업체에 대한 ESG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부도 ESG에 대한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코스피에 우리 거래소에 자산 2조 원 이상인 업체들은 ESG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2030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가 ESG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는 규제로, 고객사에서는 공급망에 대한 ESG 평가, 그다음 기관 투자가는 평가사에 의뢰해서 기업의 ESG 평가.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ESG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되셨고, 평가와 보고 이 부분이 좀 말이 많습니다. 특히 평가 부분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아까 했던 말씀이고요. 자, ESG 평가, ESG 뭐 항목이 여럿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E는 환경경영, 오염예방, 자원사용, 폐기물, 소셜, 사회는 이해관계자 인권, 노동, 다양성, 산업안전, 소비자 이슈, 동반자자, 가버넌스, 지배구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오늘은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소셜 쪽을 저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셜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모든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려. 물론 그 이해관계자는, 내부 이해관계자는 우리 종업원이 될 수도 있죠. 외부 이해관계자는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 산업안전 관련해서 이런 스테이크홀더들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게 S라고 보고요. 가버넌스는 보통 뭐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해서 우리는 뭐 사회이사 중에 여성 비율이 얼마냐, 이사회 여성 비율이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버넌스는 E와 S를 잘하기 위한 그냥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한 말로 여성이 100% 보드 멤버라고 해도 기업 경영이 E와 S를 고려해서 잘하면은 no problem. 남성이 100% 운영이 된 BOD가 ES를 잘한다? 그럼 no problem. 그래서 꼭 우리는 이 가버넌스에 대해서 기업 지배 구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가버넌스 별로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이제 그 항목이 좀 나오겠지만 이 항목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이 다우존스 서스테너빌리티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DJSI,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MSCI, 뭐 FTSE, 러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평가 기관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나이스 이런 쪽에서 지금 ESG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한 ESG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있고, 또 ESG로 인한 오퍼튜니티, 사업 기회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ESG에 대한 resilience, financial damage에 대한 대응, ESG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이 재무적인 이쪽 것까지 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걸 평가라고요. 근데 ESG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재무 평가랑 이제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의 서스테너빌리티 제고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이제 이 ESG 결과를 잘 리포팅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게 이제 ESG 평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평가 지표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쓰는 평가 지표입니다. ESG라는 3개 큰 부분에 10개의 테마가 있고, 그 밑에 35개의 ESG 키 이슈가 있고, 이 밑에 200개 이상의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점선 친 거는 이제 이걸 다 적용하는 게 식음료 산업,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ESG 어떻게, 이 중에 무엇가
주안점을 둬서 볼 것이냐. 그래서 이게 업종별로 주안점을 보는 세부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7개로 합니다. AA에서부터 CCC. 그래서 AA는 리더, ESG 잘하는 기업. BB에서 A까지는 평균치. 그 다음에 CCC하고 B는 좀 떨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평가를 구분하죠. 그래서 평가 결과를 보면 이게 테슬라의 모건 스탠리의 평가인데 두 가지를 합니다. ESG 랭킹은 A급이죠. A. 그런데 이 회사가 탄소 관리하는 법,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 뭐 삼성이나 뭐 모든 이 MSCI에서 평가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MSCI 그 홈페이지에. MSCI Implied Temperature Rise 2.5도씨. 저희가 지난 COP21 2015년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맺으면서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씨로 제한하자. 가능하면 1.5도씨로 제한하자. 산업화 이전에 이런 거를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가 하는 짓을 보니 2도씨를 못 맞추고 얘들대로 하면 2.5도씨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평가죠.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뭐 ESG는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탄소 경영을 못한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한 3도씨, SK 같은 경우 3도씨, 3.5도씨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새 화두는 기업의 화두는 ESG와 탄소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MSCI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데이터는 그러면 어디서 받느냐? 이게 대신경제연구소의 예를 보면 기업 공시,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 그 다음에 환경부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보건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쪽에서 다 데이터를 받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공시 배임 횡령 현황 주권 뭐 이걸 다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고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이제 미디어입니다. SBC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뭐 사망 사고도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년에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만들지 맙시다. 국제적으로 통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한국에서 굳이 만들어가지고 또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놓게 되면 이게 아까 그 MSCI 보면은 AA에서부터 CC까지 해서 7개의 등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를 놓고 다른 평가기관이 평가를 하면 4계단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1등에서 7등 했을 때 뭐 2등이다. 근데 그 회사를 다른 평가기관이 보면 뭐 6등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의 통일성 이게 중요한데 KESG까지 또 집어넣게 되면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내용이 좀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E, S, S에 보면은 우리 이제 산업안전 이런 부분도 들어있죠. G,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시, ESG와 관련된 정보공시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렇게 이제 4개의 필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간 중요도에 따라서 진단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말씀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이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대충 발췌해가지고 줄여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한번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건이 5개가 있습니다. 요건 5개 보면은 여기 1번 경영자가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는다.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쭉 해서 5번 보면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사내감사 또는 사회인증 이런 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이제 5개 종목에 100점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 방식은 뭐 아이소 14000이나 코샤 MS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법규는 이렇게 된다고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산업제휴율. 산업제휴율도 보면은 도수율, 강도율, 뭐 해외 오샤에서는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이제 1단계 하면은 10점, 2단계 하면 50점, 3단계 하면 10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KESG 정부 구조 합동 가이드라인 이걸 보시면 여기에 뭐 온실가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법 규제 위반 보시면 근로기준법 해당되는 법이 이제 근로기준법, 고용상법 여기 쭉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 그 공정거래법 같은 것도 들어있죠. 그래서 법규 위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신경제연구소 ESG 평가지표를 보면 제가 이제 여기 대신경제연구소에 고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 평가지표를 이렇게 리뷰를 하고 개선을 하고 하는데요. ESG 항목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버넌스 쪽을 보면 10개 항목이 돼 있습니다. 주주가치, 소유구조, 계열사와의 거래.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G 항목, 가버넌스 항목을 100점으로 봤을 때 주주가치는 12%, 이사회 운영은 19%, 공시 수준은 20% 해가지고 이 각각의 항목에 0.124 곱하기 1번 항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산술 평균을 내는 거죠. 문제는 이 항목도 평가사마다 다 다르고 여기에 대한 가중치도 다 평가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 평가 결과가 등급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 점수를 어떻게 내느냐, 항목별로 가중치를 둬서 그것을 산술 평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가버넌스는 ESG 33.3, 33.3, 33.3인데 그럼 이 나온 거에 0.333 플러스 이 나온 숫자에 0.333 S 0. 이렇게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 회사 SK이노베이션 그거는 E 같은 부분에 한 50%를 줍니다. S 30%, G가 20%. 또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중소기업의 가버넌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은 가버넌스 부분을 제외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의 이사회가 뭐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1인 오너십인데. 그래서 상황마다, 산업마다, 업종마다, 크기마다 이게 다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 기후변화가 7%, 청정생산이 5%, 산업안전이 8%, 하도급거래 7%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대신경제 건데요. 다 이렇게 업종별로 배당이 또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주관적인 것이죠. 근데 제가 대신경제연구소에 자문을 하다 보니까 환경,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고 그냥 물론 뭐 자기네들끼리 어떤 무슨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가중치를 잡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전부 ESG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ISO 14000, ISO 9000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ISO 9000, ISO 14000 제가 ISO 14000 그 국제 규격을 정하는 국가대표로 7년 동안 ISO 국제회의를 참여해서 ISO 14000을 만들었는데요. 그 회의를 하면은 누가 제일 많이 오냐면 컨설팅 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네들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경험, 자기네들의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ISO 14000 규격도 만들고 거기에 뭐 오딧 14002 같은 경우 뭐 인바이러먼트 오딧 관련 이런 거를 자꾸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이 ESG를 또 새로운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전문적인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은 좀 대신경제연구소의 이제 노동, 인권, 안전 쪽도 보면은 이런데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정책과 전략, 조직구조 및 운영체계, 구체적인 목표, 활동 및 성과, 관련 이직 여부로 평가한 다음에 기업가치 훼손, 뭐 사고가 났다 이런 바로 디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고가 나더라도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었느냐 또는 그 전체 업계 뭐 글로벌 기준으로 봐서 뭐 재해율이 상당히 낮다라든지 이런 걸 좀 평가하고 또는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빨리 리포팅이 돼가지고 확산되는 걸 막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걸 반영을 해서 이걸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런 관념이 없고 미디어에서 나오면 그냥 바로 점수가 까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정보 공개만 말씀드리면 재무제표 공시하듯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공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데 이걸 보도록 하죠. 뭐 GRI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 그 사스비, 이 사스비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광물 추출 이런 쪽은 무엇 주안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산업 특성상 인적 자본에서는 안전 및 건강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스비는 굉장히 업종별로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스비가 그러니까 작년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글라스고에서 영국 글라스고에서 뭐라 그러냐면 회계 기준은 명확합니다. 수식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되는데 도대체 ESG는 이게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된다 그래서 국제회계재단에서 ISSB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ESG 평가 기준을 통일하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이제 초안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이 사스비 이것이 이제 근간이 될 거다라는 움직임이고요.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ESG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 지표를 통해서 이런 공개 원칙에 의해서 ESG 정보를 공개해라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하는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늘고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사회의 ESG를 다룰 수 있는 ESG 위원회도 놓고 전담 조직도 놓고 하고 있죠. 뭐 KB 같은 경우도 2030 ESG 경영 전략 해가지고 화력 발전 투자 대출 돈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ESG 경영을 하고 있고 LG전자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가는 이건 제가 속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 회사 또는 이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 전략에 해당되는 SDG 항목을 밑에다 쭉 갖다 놓고 이 항목을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CSR 컴플라이언스 관리하고 뭐 사회공헌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하나 지금 SK에서는 소셜 밸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KPI, 임원 KPI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가 속한 CEO들이 내가 속한 회사가 돈을 얼마 벌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ESG 밸류를 얼마나 더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수치화하느라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에 아예 정관에다가 집어넣고 있죠. 이 파타고니아 얘기를 시간이 있으면 했으면 좋은데 파타고니아 이야기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파타고니아의 그 창업주가 이번 슈나이트라는 이 창업주가 자기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파타고니아 주식을 전부 사회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The Responsible Company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물론 이제 파타고니아의 뭐 이런 기업 경영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ESG 표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파타고니아는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ESG 표본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다 뭐 이룬 회사라고 이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SG 성과가 좋으면 재무적 성과가 좋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시적 트렌드냐? 이게 지금 와서 이제 반 ESG 정서가 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에너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도 ESG 얘기하느냐 해서 반 ESG 펀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가와 정보 공개 표준화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EHS Environmental Safety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느냐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를 안전환경 보건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ESG 와싱이라는 문제가 있죠. 자, 와싱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니시스라는 우리 한국의 화장품 회사가 우리는 재활용지로 화장품 용기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딱 뜯어보니까 속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기업들 보면은요, ESG 펀드라고 해가지고 사채를 발행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네들 안전환경 보건시설에 부족한 부분을 증설하고 하는데 쓰는데, 그게 과연 정말 ESG 펀드냐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ESG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한 것 같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한두 가지 받아도 되겠습니다. 노동부는 있는데 ESG 항목이 거기는 안 들어있다는 거. 예. 저는 이렇게 해서요. 다른 부처는 ESG를 법으로 강제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서 S를 안 하는 데는 기업인까지 처벌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ESG 정책과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이에요. 모든 지적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것은 ESG 마지막 트렌드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저게 자본주의의 미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주주자본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중국도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화했었고, 그다음에 미국은 세계화 이후에 어쩌면 전 지구상의 큰형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저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되는데, 중국은 시진핑 이후에 완전한 공산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중국 잘 아시지만 지금 중국 계실 때보다도 더 이념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옛날하고 전혀 다른, 그야말로 지금 옛날 공화당식의 그 정치 체제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ESG 전체적인 토양이 옛날과 많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반론이 상당히 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본표로 아까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좀 그 기업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기업은 네. 안 헷갈립니다. 그러나요? 그냥 돌격 앞으로입니다, 그냥. 돌격 앞으로. 기업은. 앞으로 네. 왜냐하면 위에서 위 구조가 불명확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FO가 움직여야 기업이 움직입니다. CFO가. 네. 그러니까 CFO가 저런 압박을,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한 25년 됐죠, 제가. 우리 유공의 해외 IR을 나가는 작은 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없냐? 없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94년도에 노르웨이의 노르스크 히드로라는 회사를 갔다 왔어요. 그 회사가 뭐냐면은 환경 보고서를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발행한 회사예요. 그 회사의 리포트를 뒤를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안전 쪽도 있는데, 우리 회사는 작년에 종업원 사망자가 몇 명입니다. 그 중에 뭐 환경오염이 몇 명이고 산재 사고가 몇 명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얼마를 줄이고 앞으로 얼마를 줄이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95년도에 와가지고 회사에다가 우리 이런 레포트 내야 됩니다. 그때 사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미쳤냐?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레포트가 나오는데 빼고 나오죠. 리포팅을 해도 절대적인 숫자가 계속 증가하지만 원단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교를 부려서 자기네들이 뭐 개선하는 개선 실적으로 좀 보여주는데, 그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은 리포팅을 다 하게 돼 있고, 그 리포팅을 안 하는 회사는 일단 투자 대상으로도 보지 않고, 소비자들도 도대체 이 회사는 이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네? 하고 시장에서 배척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듭 저는 말씀드리는 게, ESG는 리스크다. 그동안 기업이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려면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ESG를 상기시켜야지, 이게 뭐 새로운 트렌드, 이거 새로운 뭐 이거 해야 돼, 국제 표준이야, 이게 아니라, 그동안 뭐 구멍가게라면서도 저울 넣고 안 쓰고 뭐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제대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ESG를 새로운 게 아니라, 그동안 이거 찝찝한데, 이거 제대로 안 하는데, 이랬던 거 다 끄집어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게 바로 ESG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좋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최근에 그 기고문을 하나 냈었는데 그거랑 너무 내용이 비슷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주제가 ESG 평가 등급에 있어서 환경안전 보건 지표의 허상이라는 내용으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에 이제 몇 개의 평가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평가기관들의 점수가 같은 내용이라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거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평가기관들이 자기의 어떤 가치도 있고 또 정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대성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점수는 달라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하셨던 ESG에서 환경안전보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상 평가기관의 입장이 아까 대신경제연구소도 고문으로 계시니까 그럼 평가기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결국 오롯이 모든 지표를 다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환경안전보건의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어놓고 있는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기업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칼은 평가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기관의 입장, 현재의 스탠스는 뭔가 이런 부분에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머티리얼리티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중대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종마다 중대성 대상 항목이 달라야 됩니다. 네, 달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아까 들어간 레이팅 팩터가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문회의를 두는 이유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뭘 자문을 하냐면 업종별로 그 environmental aspect별로 환경 요인별로 어디가 가중이고 어디가 중하고 어디가 약하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리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업은 이런 머티리얼리티를 봐야 되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탄소만 보면 돼, 뭐 여기는 대기만 보면 돼, 여기는 수질만 보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개수나 중요도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평가사가 지금 보면. 그래서 그거를 평가사들도 그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고 우리 해외 기준을 쭉 보면은요 대부분 탄소에 역점을 두고 있지 이런 재해율 이런 거 따지는 데는 없어요. 그런 데가 별로. 그래서 우리 이제 산업안전보건 쪽에 관여되어 있는 우리 포럼에서는 그런 그 부분을 어떻게 업계 현실화 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평가사도 그걸 인지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피드백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현실화할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